반갑습니다. 저는 3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최근에 많은 며느리들이 힘들었을 추석이었네요. 저를 포함해 모두들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몇 년 전 벌어진 사건 때문에 이 추석을 잊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추석 이날이 저에게 해방의 날이기도 했거든요. 당연히 시댁 시어머니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추석으로 고생하셨을 이 세상의 며느리님들을 위해 제 통쾌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요즘 보기 힘든 가정에서 나고 자랐어요. 21세기와는 맞지 않은 남존여비의 사상을 가지신 아빠 때문에 말이죠. 아빠가 하늘이다 보니 엄마는 평생 아빠 내조와 집안일, 그리고 시집살이만 하며 살아왔습니다. 거기다 넉넉한 형편도 아닌데 집안에 도움이 되어 보겠다고 밖에 나가 일을 하신다는 엄마를 아빠는 가로막았어요. 여자가 밖에 나가서 사회일을 하면 뭐하냐는 식으로 항상 엄마를 무시했죠.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엄마를 참 많이 도와드렸습니다. 그렇게 제가 도와드리면 엄마가 고단한 삶에 잠시나마 숨을 돌릴 수 있었으니까요. 평생 엄마 곁에 있다 나중에 제가 능력이 되면 고생만 해오신 엄마를 호강시켜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런 다짐을 하고 살던 저였는데 한 남자를 만나게 되면서 그 다짐이 무너지고 말았죠. 바로 지금 제 곁에 있는 남편을 만나게 된 겁니다. 일을 다니다가 만난 남편은 한눈에 봐도 아빠와는 완전히 정반대의 남자였어요. 멋도 부릴 줄 알고 성격은 누구보다 세심했죠. 남자라는 이유로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았고 저에게 호감을 먼저 표하며 다가왔습니다. 너무 진중하지도 않았고 너무 가볍지도 않았죠. 별것 아닌 일에 먼저 저에게 미안하다고 말할 줄 알았던 남편과 사랑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항상 다정다감한 남편은 모든 일을 저에게 맞춰주었고 마치 공주 대접을 받듯이 손 하나 깜짝하지 못하게 했어요. 그런 행동들이 시간의 흐름과 상관없이 계속해서 이어지자 저는 남편과 결혼 약속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댁이 될 집에 인사를 가게 되었고 시댁 부모님들 역시 저를 좋아라 해주셨어요. 저도 시부모님들이 좋았습니다. 다른 건 모두 좋았지만 특히 인상 깊고 좋았던 점이 있었는데 바로 시아버님의 행동이었죠. 마치 남편이 저에게 대했던 것처럼 아버님께서 어머님을 애지중지하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자 남편이 아버님께 보고 배웠구나 싶었고 제 행복한 미래가 그려지는 겁니다. 저도 어머님처럼 남편의 보호 속에 행복한 삶을 살 거라는 미래가 말이죠. 그 모습을 보니 한편으로는 씁쓸하기도 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받는 대접의 10분의 1도 받지 못하는 저희 엄마 생각이 났거든요. 그래서 제가 행복해도 되나 싶더라고요. 속이 상해 있는데 엄마는 그런 저를 어떻게 아셨는지 제가 엄마에게 할 위로를 반대로 저에게 해주셨어요. 그 위로에 한결 가벼워진 마음을 가지고 양가 부모님을 모신 상견례를 하게 되었죠. 그런데 분명 아빠에게 주의를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빠는 시부모님이 계신 자리에서도 엄마를 무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기 손으로 음식 한 번 뜨지 않았고 엄마에게 멀리 있어도 엄마가 움직여 갖다 주어야 했죠. 그 행동에 시부모님께서도 저희 엄마가 받는 대접을 눈치채신 것 같았습니다. 따로 말씀은 안 하셨지만 어색한 분위기가 흘러 이를 알 수가 있었죠. 그래도 어떻게 상견례를 잘 마치게 되었고 결혼식 날도 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리를 뜨는 순간 느끼게 된 건데 저를 쳐다보시는 어머님의 눈빛이 몇 시간 전과는 다르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기분이 나쁠 눈빛이었어요. 저희 아빠 때문인가 생각을 하게도 되었고 긴 시간 동안 앉아있다 보니 불편하셔서 그런 눈빛이 나왔나 싶었죠. 어찌되었던 간에 마음이 좋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물어봤는데 남편은 상견례 전과 후 어머님의 달라진 점을 못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저도 괜한 제 착각이겠지 싶었는데 나중에 어머님께서 행동하시는 걸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제 느낌이 맞았다는 걸요. 그날 이후 어머님께서는 저와 저희 집안을 무시하시는 말씀을 저에게 종종 하셨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스트레스를 받을 만큼의 표현은 아니었어요. 시부모님께서 상견례 자리에서 본 게 있으니 그걸 재차 말하시는 정도였죠. 그리고 그때는 저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사실 어디 가서도 눈총을 받을 만한 아빠의 행동이었기에 제가 부끄러워 다른 말을 하지 못한 거죠. 그리고 당장 남편 덕분에 너무 행복한 삶을 살고 있던 저에게 그러한 시어머니의 행동은 금방 잊혀졌어요. 결혼 후에도 남편은 정말 제가 공주가 된 것처럼 대해주었거든요. 근데 그런 남편의 대접을 받는 저를 질투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시어머니였죠. 정말 어이가 없던 게 제가 시댁가족들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제가 결혼을 하여 그 집안에 들어온 전이나 후나 똑같이 아버님의 사랑은 어머님께서 홀로 독차지하고 계셨고 남편도 전과 마찬가지로 어머님에게 잘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시댁에서 티가 나게 저에게 잘해주는 것도 아니었어요. 남편도 눈치는 있어서 어른들 앞에서는 무덤덤한 척 했거든요. 물론 보고 배운 게 있으니까 기본적인 매너나 다정다감한 모습은 어쩔 수 없었지만 그게 눈꼴 시려울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어머님께서는 저를 질투하더라고요. 애영아, 그거 나눠서 담아. 혼자서 거실까지 그걸 다 어떻게 가져가려고. 가다가 사고나. 반은 내가 가져갈게. 괜찮아. 별로 안 무거워. 그냥 가 있어. 아니라니까. 흘릴 수도 있잖아. 그냥 줘. 그걸 애영이 혼자 왜 못 가져가니? 너는 벌써부터 네 마누로만 끼고 돌아? 결혼한 지 얼마나 되었다고? 그리고 너 애영이네 집안 분위기 몰라? 이 정도는 애영이 어렸을 때부터 해왔을 텐데 뭐가 힘들다고 도와줘. 여기서 거실까지가 100m가 되니 50m가 되니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자리에 가서 앉아있어. 그게 시작이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질투라는 생각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어른들 계시는 앞에서 보기 불편한 모습을 우리가 보였구나 싶었죠. 그래서 시댁에서는 좀 더 조심을 하기로 했어요. 내외까지는 아니었지만 최대한 서로의 일만 하기로 하고 정말 도움이 필요할 때만 서로를 돕기로 한 거죠. 그런데도 어머님께서는 있는 트집 얻는 트집을 잡으시면서 저를 괴롭히기 시작하시더라고요. 남편이 해외 출장을 갔다가 사다 준 화장품이나 여성용품을 담는 파우치가 있었는데 그렇게 예쁜 건 아니었어요. 오히려 사회인인 제가 가지고 다니기에는 조금 유치하게 보이는 제품이었죠. 당연히 명품이나 브랜드 제품은 아니었는데 그걸 가지고 질투를 하시더라고요. 애영이 너는 다 큰 애가 무슨 그런 가방을 가지고 다니니? 보통은 핸드백 안에 넣고 다니는 거라 괜찮아요. 제 취향도 아니긴 한데 그래도 지원씨가 사준 거라 웬만하면 해질 때까지 쓰려고요. 저 생각한다고 사온 건데 안 쓰는 건 좀 그렇잖아요. 그래? 지환이가 사다 준 거야? 우리 집 남자들은 어쩜 하나같이 이렇게 다정한지 모르겠다. 그치? 네, 어머님께 하시는 아버님을 보고 자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 우리 남편이 좀 대단하긴 했지. 지금도 대단하지만. 근데 우리 아들은 어째 좀 편한 것 같네. 네? 어? 아니다. 그냥 어쩌다 나온 말이야. 분명 제가 봤을 때는 제 남편만큼 부모님에게 하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근데 뭐가 불만족스러운 건지 남편이 변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신경 좀 더 쓰라고 말을 전달하려는 참이었어요. 근데 어머니께서 아까 전에 설명한 파우치를 저에게 달라는 겁니다. 애영아, 혹시 너 그 가방 나 주지 않을래? 내가 그 가방 대신할 걸 줄게. 네? 아까 그 파우치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러시는데요? 아니,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아는 사람들 중에 보답을 해야 할 사람이 있거든. 근데 디자인이나 크기나 딱 그런 가방을 필요하는 사람이야.
따로 돈 주고 사면 아깝잖니. 보니까 거의 새 거 같더만. 너가 아까 네 취향이 아니라고 한 게 생각나서 그걸 그 사람에게 선물하려고 하는데 괜찮지? 어차피 네 취향도 아니라며. 근데 겉은 몰라도 안쪽은 화장품들 때문에 뭐가 많이 묻어있어요. 괜찮아. 한번 뒤집어서 빨면 되겠지. 그냥 좀 줘라. 어쩔 수 없이 드리긴 했습니다만 누가 생각해도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그 파우치를 한참이 지나고 창고방 서랍에서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알았죠. 일부러 저에게 뺏어가려고 그런 거짓말을 한 걸요. 그 뒤에는 남편에게 받은 것이 있어도 절대로 시모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남편에게 선물 받았다 하면 뺏어가려고 눈에 불을 켰을 테니까요. 그것뿐이 아니었죠. 저야 어린 시절부터 엄마를 도와준다고 살림을 살아 결혼 후에도 손에 물 닿지 않게 하려는 남편의 만류에도 집안 살림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저와 달리 정말 손끝 하나 움직이지 않는 시모가 남편이 조금 집안일을 도와준다는 일로 저보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남편을 고생시킨다고 말이죠. 따지고 보면 제가 일을 더 하고 있었지만 앞에 일들 때문에 대충 시모의 성격을 알아챈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이동풍인 시모에게 말해도 저만 힘들 테니까요. 그러다 저희 집에 안타까운 일이 생겼어요. 담배를 많이 피우시던 아빠가 결국엔 폐암으로 세상을 떠나시게 된 거죠. 너무 늦게 발견을 하시는 바람에 치료를 할 수도 없었고 엄마가 마음의 준비를 할 사이도 없었죠.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빠 때문에 평생 사회일을 해본 적 없던 엄마는 아빠의 죽음을 받아들이기 전에 밖으로 나가 일을 해야 했죠. 뒤늦게 일을 하시는 엄마가 걱정이 되고 마음이 좋지 않았던 저는 필요한 생활비를 붙여드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엄마가 그 돈을 한사코 거절하시더라고요. 자식이 힘들게 번 돈을 어떻게 쓰냐며 아직 건강한 자신이 돈을 직접 벌어다 쓰시겠다며 고집을 피우셨죠. 돈을 보내도 쓰시지 않고 차곡차곡 모으시기만 하시던 엄마는 결국 가정부일을 시작하셨습니다. 평소 아빠 때문에 사회일이라곤 한 번도 하시지 못한 엄마에게는 선택지가 많지 않았고 평소 살림에 자신 있어 하던 엄마는 가정부일은 잘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하셨나봐요. 그런데 자기 집 살림은 몰라도 남의 집 살림 살아주는 게 쉽나요? 그래서 엄마를 말려도 보고 설득도 시켜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거기다 직접 돈을 버시는 일에 재미가 들리신 건지 나이 들어 하시는 고생을 힘들어 하시지도 않고 만족하시면서 지내시더라고요. 그 모습이 가슴 아프면서도 또 처음으로 일을 하시며 돈을 벌게 되어 행복해 하시는 엄마를 보니 좋기도 했습니다. 속이 좀 많이 복잡하더라고요. 제가 말린다고 말려지는 엄마도 아니었고 저렇게 좋아하시니 그냥 일을 하시도록 내버려뒀습니다. 대신 엄마 몸을 항상 예의주시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엄마 일에만 신경을 써도 모자란 판에 제게 골칫거리가 하나 더 생기게 되었어요. 질투만 하던 시모가 저희 엄마가 가정부일을 시작하자 노골적으로 무시를 하는 겁니다. 혜영아, 지환이에게 들었는데 사돈께서 가정부일을 하신다고? 다 늦게 그게 무슨 고생이니? 네, 제가 말려도 봤는데 자식들에게 기대지 않고 직접 일하시는 게 좋으신가 봐요. 하기야, 사돈께서 가정부일은 적성에 맞으실 거다. 내가 너희 어머님을 처음 봤을 때가 상견례 자리인가? 그때 아버님 시중 드는 모습 보고 깜짝 놀랐잖니. 그 후에도 종종 뵐 때마다 하시는 행동 하나하나 보면서 똑같은 여자의 삶인데 나랑은 어쩜 이렇게 다른가 싶었어. 근데 이것 봐라. 그게 다 미천이 되고 재능이 된 거잖아. 평생 해오시던 일 가지고 직업까지 가지시게 되었으니 얼마나 좋은 일이야. 안 그러니? 이렇게 사람을 살살 비꼬면서 만날 때마다 우리 엄마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억지로 웃으며 넘기려고 했는데 이 짓도 한두 번이어야지 시도 때도 없이 만나기만 했다 하면 또 전화를 했다 하면
우리 엄마 무시하는 말을 하는 시모 때문에 제 표정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그 정도가 얼마나 심했는지 평소 시모 말이라면 하늘같이 생각하던 아버님께서도 한 소리를 하실 정도였어요. 여보, 나는 당신이 먼저 세상 떠나면 무슨 일을 해야 해? 당신이 온실 속의 화초처럼 대해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잖아. 사돈처럼 평생 일 시켜왔으면 내가 무슨 일이라도 할 텐데. 이 사람 참, 내가 저번에도 그런 말 하지 말라고 했지. 설령 진심으로 걱정되는 일이라도 내 앞에서만 이야기하라니까. 왜 애영이 앞에 있는데 그런 말을 해? 앞으로 그런 말 좀 가려서 해. 애영아, 미안하다. 내가 대신 사과하마. 이 사람이 안사돈 걱정해 하는 말인데 좀 실수를 하는 것 같아. 너무 언짢아하지 말아라. 하지만 아버님이 말리신다고 해서 말려질 시모가 아니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말을 듣고도 굳이 우리 엄마를 깎아내리려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아버님과 남편이 그런 소리 하지 말라며 뭐라고 할 때마다 저를 더 괴롭히려고 했고 우리 엄마를 더 노골적으로 언급하면서 무시를 했죠. 한 번은 가족끼리 외식을 하는 자리가 있었어요. 전에 아버님께서 하신 말씀 때문인지 웬일로 시모가 저희 엄마에 대해 아무런 말도 없었죠. 그래서 그날은 제 속이 뒤집어지지 않고 조용히 넘기나 싶었습니다. 식사가 다 끝날 때까지 가만히 있던 시모가 아버님과 남편이 커피를 사러 들어가자 곧바로 한마디를 하는 겁니다. 혜영아, 아까 식당에서 먹고 남은 음식들 다 싸왔지? 네. 안 그래도 양이 좀 많아서 어떻게 나눠야 할지 여쭤보려고 했어요. 저랑 지원 씨는 회사 다니다 보니까 이대로 다 가져가면 다 못 먹고 남길 것 같아서요. 너는 어쩜 네 생각 먼저 하니? 나는 그 음식 남은 거 보고 딱 생각나는 사람이 있던데. 네? 생각나는 사람이요? 어머, 이래서 자식 키워봤자라는 말이 있나 보다. 너희 어머니 갖다 드려야지. 당장 돈 10원이 부족하신 분인데 그 음식이면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 요즘에 외식비가 많이 올라서 그런 거 사 먹자고 마음 먹는 게 쉽지가 않다. 나랑 남편은 또 사 먹으면 되니까 가정부 일 하느라 고생하시는 사돈께 갖다 드려라. 사돈께서는 가정부 일 하시는 집에서 음식을 많이 받아오셔서 필요 없으신가? 그렇더라도 그거 먼저 드시라고 해라. 우리 입을 댄 거라 금방 상하면 어떡하니? 그 음식이 얼마나 한다고 먹고 싶으면 엄마가 사 먹으면 되는 걸 가지고 또 그렇게 사람을 무시하고 비꼬는 겁니다. 이번에는 제가 뭐라고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말을 입 밖으로 내뱉으려 하는 순간 하필 아버님과 남편이 커피를 사서 차에 타는 겁니다. 결국 목젖까지 나왔던 말을 다시 삼키게 되었어요. 괜히 시무와 말을 섞어봤자 저만 귀찮아지고 힘들어질 것 같아서 무시하기로 했죠. 하지만 시모의 행동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일 이후 마치 날개가 돋은 것처럼 사람을 괴롭히기 시작했죠. 그때 남편과 아버님께서 제 눈치를 보시며 저에게 대신 사과를 해주셔서 망정이지 안 그랬으면 진작에 머리채 잡고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시모의 말을 무시를 하다 보니 시모도 반응이 없는 저의 모습에 재미가 떨어지는지 좀 덜 괴롭히기 시작하더라고요. 그걸로 위안을 삼고 더 참기로 했죠. 언젠가는 시모가 제 풀에 지쳐 그만하겠지 싶었습니다. 그러다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그전까지는 항상 추석 마지막 날이나 다음 주말을 이용해 친정에 가곤 했어요. 그런데 이번 추석은 아빠께서 돌아가시고 엄마 혼자 맞이하는 첫 추석이다 보니 혼자 있을 엄마가 걱정되어 좀 더 일찍이 찾아가고 싶었어요. 남편에게 추석 차례를 마치고 뒷정리를 다 한 다음에 저 혼자만이라도 친정집으로 가고 싶다고 말을 하게 되었죠. 그랬더니 남편도 같이 가자고 하더라고요. 두 명 모두 추석 연휴가 끝나기도 전에 가버리면 혹시 시부모님께서 뭐라고 하지 않을까 걱정되었는데 남편은 문제 없을 거라며
회사 일을 핑계로 집에 들어가는 거라고 말을 맞추자고 했습니다. 불안하기는 했지만 제 입장에서는 저 혼자 가는 것보다 남편과 같이 가는 걸 엄마께서 좋아하실 것 같아 좋았죠. 그리고 친정엄마에게 같이 가주겠다고 먼저 말을 해주는 남편이 고맙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세운 계획을 시모에게 들키고 말았어요. 추석 전에 시부모님 결혼기념일이 있어 시부모님을 모시고 식당에서 외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시부모님이 없는 사이 남편과 제가 그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하필 시모가 듣게 된 겁니다. 시모는 저희 계획을 듣자마자 그 자리에서 노발대발했습니다. 내가 어이가 없네. 그렇게 우리 집에 있기가 싫었니? 그러면 솔직하게 말을 하지 그랬어. 아니지, 아예 찾아오질 말지 그랬니? 그리고 너희가 이번엔 친정에 가겠다고 하면 내가 못 가게 잡기라도 할 것 같아? 왜 사람을 못된 사람으로 만드는데? 왜 그런 짓을 부모 몰래 계획하냐고? 어머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저희 입장에서 차례만 지내고 쏙 친정으로 가버리는 게 아버님 어머님께서 섭섭해하실까봐 솔직하게 말을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번에는 저희 엄마께서 혼자 맞는 첫 명절이어서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전까지는 이런 생각한 적 없었어요. 죄송해요. 네가 우리 아들 꼬드긴 거지? 네가 착한 우리 아들에게 부모 속이고 니네 집으로 가자고 꼬신 거지? 엄마, 그런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아버지 어머니께 말씀드리고 혼자 가겠다고 한 걸 제가 같이 가자고 먼저 제안했다고요. 회사 핑계 대자고 한 것도 제 머리에서 나온 거고요. 넌 가만히 있어. 그래, 네가 사돈께서 혼자가 되신 지 얼마 안 되어서 걱정이 많은 것 같은데 내가 그 걱정을 해결해주마. 그럼 되겠지? 그렇게 시모는 화가 잔뜩 난 채로 식당을 떠나버렸습니다. 우리 두 사람의 계획을 들었을 때부터 어떠한 변명도 들으려고 하지 않았던 탓에 잘못을 구하며 해명을 해봤지만 소용이 없었죠. 솔직히 그 부분에서는 저도 제가 잘못한 거라고 생각해요. 미리 시부모님께 양해를 구하고 가면 되었을 텐데 거짓말까지 해서 시부모님들을 속이려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떤 식으로든 혼이 나는 내 잘못이라 생각하며 진심으로 뉘우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 추석이 가까워지는데도 불구하고 시모에게 연락이 한 통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불안해지더라고요. 근데 기다리던 시모의 전화는 오지 않고 엄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엄마, 무슨 일이야? 아니, 엄마가 또 말 안 했다가 너한테 한 소리 들을까 싶어서 연락했지. 혹시 사돈께서 뭐라고 말씀 안 하시디? 그게 무슨 말이야? 시어머니가 왜 엄마 이야기를 해? 그게 실은 내가 추석날 사돈 댁에 가서 차례 음식을 차리기로 했어. 뭐?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가 왜 시어머니 집에 가서 상을 차려? 시어머니가 내가 잘못했다고 엄마 보고 와서 차례 음식 하라고 해? 너야말로 무슨 소리야? 너 혹시 사돈께 무슨 실례라도 한 거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엄마가 왜 그 집을 가서 차례상을 대신 차리냐고. 별거 아니야. 오랜만에 사돈과 전화통화할 기회가 있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내가 이번 추석에 쉰다고 하니까 혹시 차례상 같은 것도 차리냐고 물어보더라고. 작년까지 평생 해오던 건데 당연히 할 줄 안다고 하니까 혹시 자기네 집 차례상 좀 도와줄 수 없냐고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된다고 했지. 지금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어느 엄마가 사돈집 차례상까지 차려줘. 이거 그 여자가 엄마 우습게 보고 하는 행동이잖아. 엄마, 차례상 차리려고 하지 마. 내가 지금 당장 그 여자한테 전화해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짓 안 하겠다고 대신 전해줄 테니까. 얘, 시어머니한테 그 여자가 뭐야? 아무리 엄마랑 편하다고 해도 그런 말 하면 안 되지. 그리고 내가 하겠다고 한 걸 네가 왜 못하게 해? 땅을 파봐라. 돈 한 푼이 나오나?
차례 음식 하는 게 뭐 그렇게 힘들다고. 겸사겸사 너랑도 같이 있으면 좋잖아.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내가 돈 때문에 이러겠니? 이게 전부 다 너 잘되라고 하는 행동이지. 안 그래도 결혼할 때 사돈들께 제대로 해드린 게 없어서 항상 마음이 불편했는데 이번 일로 우리 딸 점수 좀 따게 하면 엄마 마음이 편하지. 너도 딸 낳아봐라. 이렇게 하게 되나 안 되나? 엄마,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 내가 알아서 잘하고 있다고. 왜 괜히 일을 만들어? 엄마가 거기서 일하고 있으면 내 마음이 좋겠어? 거기다 아빠 돌아가시고 지금까지 일만 하다 간만에 쉬는 연휴인데 엄마도 좀 쉬어야지. 왜 엄마가 내 시집살이까지 하려고 해? 됐어. 엄마는 너 잘 되는 거면 만사오케니까 그만 말해. 너야말로 너무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온 가족이 모여서 요리한다고 생각하면 되잖아. 어쨌든 엄마 추석에 너희 사돈댁으로 갈 거니 그렇게 알아라. 그제서야 시모가 왜 저에게 전화 한 통 없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입을 꽉 물고 제 걱정을 해결해주겠다는 말이 바로 이걸 두고 한 말이었나 봅니다. 정말 너무 못됐더라고요. 엄마는 가만히 있으라고 했지만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곧장 시모에게 전화를 걸게 되었죠. 어머님, 제가 잘못한 건 맞는데요. 이렇게까지 하셔야 돼요? 제가 잘못했으면 저만 혼내시면 될 걸 왜 저희 엄마까지 괴롭히시려고 해요? 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니? 누가 누굴 괴롭혀? 너희 어머니랑 통화 중에 명절에는 쉬신다고 하시길래 내가 일 좀 해줄 수 있냐고 일감을 물어다 준 건데 네가 왜 난리야? 거짓말하지 마세요. 일부러 저희 엄마 거절 못하실 거 아니까 저랑 엄마 둘 다 괴롭히려고 전화하신 거잖아요. 정말 너무 유치하고 못되신 거 아니에요? 뭐? 유치하고 못됐다고? 도대체 사돈께서 너한테 뭐라고 말씀을 하신 거니? 그래, 내가 직접 사돈께 전화를 해서 며느리 무서워서 없던 일로 하자고 말씀드리마. 그리고 잘못했다고 사과도 하고. 됐니? 그리고 네 말대로 네가 잘못한 일로 혼나야 하니까 그것도 준비하고 있어라. 오늘 되바라진 행동까지 추가해서 혼낼 테니 아주 마음을 단단히 먹고 있어. 그리곤 전화를 끊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엄마에게 다시 전화가 오더라고요. 혜영아, 너 사돈께 뭐라고 전화한 거야? 도대체 뭐라고 했길래 사돈께서 그렇게 잘못했다며 사과를 하셔? 대충 목소리 들어보니까 화가 단단히 나셨던 것 같은데 내가 가만히 있으라고 했지 왜 엄마 말은 안 들어? 엄마야말로 왜 내 말을 안 들어? 어쨌든 그 집 갈 생각은 추호도 하지 마. 그 여자가 화가 나서 나한테 뭐라 하든 내가 알아서 다 해결할 테니까. 그리고 또 그 여자한테 전화 오면 끊어버리고 나한테 먼저 연락해. 알았지? 너 진짜 엄마 갈 거야. 가서 일 도와드리고 네가 잘못한 것까지 내가 용서 구할 거야. 괜히 일 더 꼬이게 하고 싶지 않으면 너 가만히 있어. 너 그러다 이서방과 잘못되면 엄마 어떻게 살라고. 그 집사람 되었으면 예쁨 받을 생각을 먼저 해야지. 엄마 마음도 이해가 가지 않는 건 아니었어요. 저도 저에게 딸이 있다면 무슨 수를 써서도 시어머니께 예쁨 받는 딸로 만들어주고 싶겠죠. 하지만 제 상황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았습니다. 시모가 엄마를 부르는 이 자리는 저에게 모멸감을 주려는 행동이었고 다시는 허튼 짓을 하지 말라는 경고였어요. 그렇다고 지금까지 시모와 저 사이에 있었던 이야기를 전부 엄마에게 이야기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게 되신 엄마가 얼마나 힘들어하실지 알았으니까요. 결국 엄마가 시댁으로 온 그날 무슨 일이 생기면 제가 깽판을 치고 그 집을 나와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죠. 결국 그날이 찾아왔습니다. 추석이 된 거죠. 제가 시댁에 도착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엄마께서도 시댁으로 오셨어요. 어머, 사돈 오랜만이에요. 자주 만나고 봐야 하는데
사돈께서 일하시느라 너무 바쁘시다 보니 오랜만에 뵙네요. 잘 오셨어요. 차례 음식 하기 전에 우선 여기 앉으셔서 어떻게 지내셨는지 이야기 좀 해요. 예, 영아. 너가 그동안 준비 좀 하고 있어라. 차도 좀 내오고. 시모는 엄마가 오자마자 기선을 제압하려고 서로가 차이가 있다는 뉘앙스의 말을 섞어서 사용했습니다. 엄마는 그 집에 일을 하러 온 사람이고 자신은 이 집의 주인이라는 걸 은근히 말했죠. 그 모습을 보자 곧바로 속이 뒤집어졌지만 어쩔 수 없이 모른 척하며 얼른 이 시간이 끝나길 바랬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제가 더 열심히 차례 음식을 했던 것 같아요. 정말 허리 한번 피지 않고 어떻게든 이 모멸감을 주는 시간을 줄여보려고 했죠. 저야 대충 요리를 해서 빨리 넘기려고 하는데 엄마는 이게 다 저에 대한 평가가 된다며 엄청 정성 들여 요리를 하는 거예요. 누구 속은 터지고 있는데 말이죠. 그 중간중간 시모는 여유롭게 커피나 마시면서 저희를 약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해요. 저희 집 차례상이면 저도 거들어야 하는 건데 제가 며칠 전 결혼기념일날 놀란 일이 있어서 손목을 삐끗했어요. 얼마나 놀랐던지 정말 위험할 뻔했다니까요. 애영아, 너도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옆에서 봤지? 우리 나이 되면 행동 하나하나에 조심을 해야 돼요. 그래도 손목만 삐끗한 게 어딥니까? 그리고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저야 애영이랑 오랜만에 명절 음식을 하니 예전 생각도 나서 좋네요. 사돈 덕분에 좋은 추억 만들고 가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고맙죠. 나중에도 이런 일이 있을 때 종종 부르겠습니다. 그때 또 도움 좀 주세요. 그 웃는 입을 찢어버리고 싶더라고요. 제 속은 부글부글 끓는데 엄마는 뭐가 좋다고 시모 웃는데 따라 웃는 건지 정말 속에서 열불이 터지고 터졌습니다. 그런 굴욕을 당하며 한참 주방에만 박혀있다 보니 어느새 명절 음식이 다 되었습니다. 나머지 남은 음식들은 내일 새벽 제가 일찍 일어나 마무리만 하면 되는 것들이었어요. 드디어 이 고통스러운 시간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된 거죠. 저는 끝까지 뒷정리를 하고 가겠다는 엄마를 말리고 1초라도 빨리 이 집에서 내보내려고 했습니다. 대충 겉옷을 입히고 가방은 제가 들고는 시부모님께 인사를 하고 나가려고 했죠. 그런데 시모가 저희 엄마를 불러다 세우더라고요. 사돈, 잠시만요. 제가 깜빡할 뻔했네요.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정당한 몫은 드려야죠. 아유, 저야 그냥 사돈께서 그런 말씀하시니까 맞받아친 거죠. 뭘 이런 걸 주세요. 이러지 마시고 이 돈으로 바깥 사돈과 애들 다 같이 해서 맛있는 거 드세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애영이랑 좋은 추억 만들고 간 걸로 만족합니다. 아유, 이거 그 정도 돈도 안 돼요. 그냥 넣어두세요. 제가 사돈 하시는 거 보니까 이 정도는 챙겨드려야 할 것 같아서 챙겨드리는 거니 오늘 너무 고생하셨어요. 제가 손이 이래서 멀리 못 나갈 것 같네요. 그럼 조심히 들어가세요. 그렇게 시댁에서 도망쳐 나오듯 엄마를 모시고 나왔습니다. 늦은 시간 엄마를 집까지 모셔다 드리려고 했는데 엄마가 시모가 기다린다며 얼른 들어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엄마, 내가 집까지 갔다가 갈게. 시간이 이렇게 늦었는데 엄마 집에 잘 들어갔나 확인은 해야지. 됐어. 내가 한두 살 먹은 애야. 엄마 혼자서도 이 시간에 잘만 다녀. 너야말로 돌아가다 무슨 일이 있겠다. 그리고 시댁에서 너 기다리실 거 아니야. 억지 쓰지 말고 얼른 들어가. 그러면 택시라도 타고 가. 택시라도 안 타면 내가 불안해서 어떻게 엄마를 보내. 이번엔 내 말 들어. 그렇게 엄마를 택시에 태워 보내려고 하는데 엄마가 택시를 타면서 제품에 다가와 시모에게 받은 돈 봉투를 넣어주시는 거예요. 엄마가 그 돈 받아서 뭐하니? 그 돈 다시 사돈께 드리지 말고
너가 가지고 있다가 이서방이랑 필요한 걸 사든 맛있는 걸 먹든 알아서 해. 이왕이면 이서방 빼고 너 혼자 쓰면 더 좋고. 엄마랑은 다음 주말에 봐도 되니까 무리하지 말고 몸 상태 봐서 연락해라. 엄마 간다. 우리 딸 사랑해. 그 말을 하며 엄마는 택시를 타고 떠났습니다. 고생은 혼자 다 해놓고 뭐가 좋은 일이었다고 웃으며 떠나는지 못난 딸이 된 것 같아 울컥하더라고요. 마음 같아서는 당장 엄마에게 가고 싶었어요. 시모에게 잘못을 구하고 저 혼자라도 내일 엄마에게 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렇게 다시 시댁으로 발걸음을 옮기는데 시모가 엄마에게 건네준 돈이 얼마나 될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도 봉투가 얇은 걸 보니 나름 사돈이라고 신경을 써줬나 싶었어요. 이 돈으로 내일 엄마 집에 가기 전에 선물이라도 사갈까 싶어서 봉투 안쪽을 확인하게 되었죠. 처음에는 제가 잘못 본 줄 알았습니다. 두 번째 확인을 했을 때는 엄마 가방에서 다른 봉투로 바뀌었나 싶었어요. 그렇게 세 번째까지 확인을 했지만 그 봉투 안에 있는 돈은 딸랑 3만 원이었습니다. 10,000원짜리 3장이었죠. 처음엔 어이가 없어서 3만 원을 꺼내놓고 한참 동안 보고 있었어요. 그러다 점점 화가 올라오더니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엄마가 봉투 안을 들여다보지 않고 바로 저에게 준 걸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엄마가 봉투 안에 돈을 봤으면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잠깐이지만 엄마가 그 봉투 안에 돈을 봤을 상상을 하니 시모를 두들겨 패고 싶었습니다. 곧장 엘리베이터를 타고 시댁에 들어가게 되었죠. 제가 문을 거칠게 열고 뛰어들어오자 가족들 모두 무슨 일인가 싶어서 저에게 시선이 향했습니다. 이미 엘리베이터를 타고 오면서 남편과 이혼까지 할 마음을 먹었기에 제 머리와 가슴이 시키는 대로 했어요. 곧바로 시모의 얼굴에 주먹을 냅다 날린 거죠. 평생 공주대접만 받고 살아왔는데 제 주먹질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겨우 한 대 맞은 걸 가지고 대굴대굴 구르더라고요. 우리 엄마가 이런 대접 받을 정도로 제가 잘못했어요? 명절날 엄마 집에 가겠다고 수작 좀 부린 걸 가지고 나뿐만 아니라 우리 엄마까지 비참하게 만들어요. 뭐? 너무 고생해서 이 정도는 챙겨줘야 할 것 같다고요? 우리 엄마가 아침부터 와서 지금까지 일한 값이 겨우 3만 원이에요? 겨우 이 돈 3만 원이냐고요? 아프다고 그만 징징거리고 똑바로 말해봐요. 말하라고요! 아이고 나 죽네. 여보, 나 턱이 빠진 것 같아. 병원에 좀 데려다 줘. 예지연아, 너 지켜만 볼 거니? 인연, 이 엄마 때린 거 안 보여? 헛소리 하지 말고 어서 내 말에 대답하라고. 무슨 생각으로 이 돈을 넣은 거예요? 무슨 생각으로? 우리 엄마가 바보도 아니고 이 집 와서 당신이 그렇게 행동하는데 자기 무시하는 거 몰랐을 것 같아? 알면서 나 때문에 억지로 웃었던 거 아니야. 내가 말했지. 우리 엄마 괴롭히지 말고 나 괴롭히라고. 당신 정말 못됐어. 내가 당신 제대로 고쳐놓을 거야. 내가 당신 사람 만들 거라고! 그렇게 저는 누워서 엄살을 떨고 있는 시모에게 달려들어 머리털을 잡아 뜯었습니다. 한참 동안 시모 머리채를 쥐어잡다 저도 힘이 빠졌고 탈진을 한 것처럼 쓰러져 있는 시모는 놓고 숨을 고르고 있었죠. 그런데 뭔가 이상하더라고요. 시아버지와 남편이 뒷짐 만지고 시선은 저희 쪽으로 두질 않는 거예요. 생각해보니 아까 제가 때렸을 때 바로 달려와 저를 말리는 게 정상인데 그때도 아무도 말리질 않았죠. 남편은 그럴 수 있다고 해도 아버님마저 그렇게 행동하시는 게 이상하더라고요. 시모 말이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듣는 분이니까요. 여보,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나 안 보여? 전현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니까. 예지연아, 너 무슨 약점 잡혔어? 너 엄마가 불쌍하지도 않아? 다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내가 생각해도 당신 너무했어. 안 그래도 이번 연휴 끝나고 애들 돌아가면 내가 직접 말하려고 했는데 당신은 누구에게든 혼이 좀 나봐야 해. 어떻게 한가족인 사람에게까지 그런 행동을 해? 내가 뭐라고 해봤자 귓등으로 들을 텐데 이렇게 해서라도 정신을 차리게 해야지. 저도 마찬가지예요. 애영이가 잘못한 건 제가 따로 이야기할게요. 근데 지금 일에는 개입 안 할래요. 평소에도 오늘도 엄마가 잘못한 거잖아요. 오늘 아니면 이런 일이 있긴 하겠어요? 다들 미친 거 아니야? 다들 내 꼴 좀 봐봐. 내 꼴 좀 보고 이야기하라고. 그럼에도 아버님과 남편이 아무런 반응이 없자 시모는 최후의 수단인 눈물을 보였습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게 내가 평생 가족들을 위해 희생한 결과야? 아내가 맞고 엄마가 맞는데 지켜만 보고 있어. 이런 삶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 죽어버려야지. 아버님과 남편의 눈치를 보면서 거짓된 눈물을 보였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마음을 단단히 먹은 것 같았어요. 다 하셨어요? 그럼 저랑 또 결판 내셔야죠. 저는 아직 어머님께 답변을 못 들었거든요. 그래, 내가 미안하다 미안해. 이러면 됐어? 시어머니가 되어서 며느리 키 좀 잡을 수 있지. 그렇다고 사람을 때려? 너 이런 짓이 우리나라에서 인정될 것 같아? 그래서 잘못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더 해보자는 거예요? 미안하다고. 나도 알아. 내가 너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너희 어머님께도 내가 잘못했다. 내가 속이 꼬여서 일부러 그런 짓 했어. 네가 원하면 너희 어머니께 사과도 하마. 됐니? 됐어? 뭐 제대로 된 사과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 정도면 어머님 성격 생각해서는 대단한 사과를 받은 거였습니다. 그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기로 했죠. 그날 저는 아버님께 사과를 드리고 남편과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화가 나서 한 행동이었지만 제가 생각해도 너무 큰일을 벌인 것 같아 남편이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더라도 받아들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남편이 제가 한 행동이 심하긴 했지만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서 이해를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다시 한 번 더 이런 일이 있으면 그때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말했지만요. 아버님께서도 이번 일은 그냥 없었던 일로 넘기고 앞으로 잘하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다 아버님께서는 지금까지 시모가 한 행동들과 저희 아빠가 돌아가신 뒤 엄마가 힘들게 지내시는 게 마음에 걸리셨다며 엄마가 하실 일자리도 구해다 주셨어요. 지금 하고 있는 가정부 일에 비하면 몸도 편하고 월급도 더 받는 일이라 제가 너무 감사하고 죄송했습니다. 그런 막대먹은 짓을 한 며느리에게 그렇게도 감사한 행동을 해주시니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정말 다시 생각해도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엄마도 무척이나 좋아하셨어요. 물론 엄마는 그날 자신이 한 차례 음식 때문에 이렇게까지 된 거라 생각하지만요. 제 입장에서는 그날의 일에 대해 엄마가 자세히 모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싶어서 아직까지 그 일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 시어머니는 어떻게 되었을지 많이들 궁금하실 텐데 그날 일 이후 예전에 비하면 긍정적인 모습으로 많이 변했어요. 물론 요즘도 가끔 저를 질투하고 무시도 하지만 예전에 비하면 거의 안 한다고 봐야죠. 저도 그날 일로 인해 시모에게 죄송한 마음에 최대한 잘해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서로 볼장을 다 본 사이라서 그런지 너무 가까이 하지도 그렇다고 멀지도 않은 사이를 유지 중이죠. 딱 지금의 사이 정도로 시모와 평생 갔으면 하네요. 그럼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이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계신 따님과 며느리분들 모두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개인 에스테틱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30대의 평범한 여성입니다. 우연히 이 채널을 알게 된 뒤로 가게에서 혼자 정리를 할 때면 심심한 마음에 이곳 사연을 열심히 듣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 매번 듣기만 했던 제가 이렇게 사연을 직접 보내게 된 것이 제게는 뜻깊은 일이기도 하네요. 사연을 보낸다는 것은 누군가에게 얘기하고 싶을 만큼 가슴에 사무칠 일이라는 거겠죠. 그러한 마음을 조금이라도 풀고 싶어 이곳에서 제 사연을 꺼내볼까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잘 들어주세요. 막상 이야기를 시작하려니 언제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꺼내야 할지 모르겠네요. 아무래도 어린 시절의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야겠습니다. 제게는 어릴 적부터 아버지가 없었습니다. 저희 엄마는 미혼모로서 저를 혼자 낳으셨고 그동안 남편 없이 혼자 자식을 키우시느라 참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가진 고생을 하시며 저를 길러주셨기에 제게는 누구보다 자랑스러운 우리 엄마였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런 우리 엄마를 그저 미혼모라는 이유로 손가락질했습니다. 여자 혼자 자식을 기르는 것만으로도 고생스러운 일인데 거기에 미혼모 꼬리표를 달고 평생 세상 편견에 시달려야 했으니 엄마가 얼마나 고생이 많았을까요? 미혼모라는 이유로 따라붙는 사람들의 괄시 때문에 저희 모녀는 늘 여기저기 이사를 다니며 떠돌이 같은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디로 이사를 가던지 저희 모녀는 동네 사람들의 눈총을 받아야 했고 저는 미혼모의 딸이라는 이유로 어른들의 동정을 받는 한편 같은 이유로 배척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애들이 뭘 한다고 그러는지 어떤 어른들은 자기 자식이 저와 어울리는 것을 끔찍이 싫어하며 같이 놀지도 못하게 하기도 했었죠. 그런 편견과 무시를 겪으며 저는 성격이 독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 엄마야 워낙 여린 성격이셔서 남들이 앞에서 욕을 해도 아무 말 하지 못하셨지만 그런 엄마와 달리 저는 어린 시절부터 어른들과 말싸움을 벌일 정도로 맹랑한 성격이었습니다. 하도 억울한 일들이 많아서 그런지 그런 일 앞에서 조용히 있지를 못해 매번 대들며 악다구니를 썼고 싫은 소리 못하는 엄마를 대신하여 이유도 없이 엄마를 비난하는 어른들에게 늘 옳은 소리를 하고 다녔었죠. 어릴 적부터 그렇게 싸움닭처럼 애 어른 가릴 것 없이 맞붙으며 행동했던 덕분에 저는 나이답지 않게 변죽은 좋았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어려움 없이 말도 잘했고 눈치도 빨랐었죠. 어려서부터 엄마 혼자 고생하는 것이 늘 가슴 아팠던 저는 어려운 형편 때문에 일찍이 학업을 포기하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어릴 적에는 참지 못하는 성격 탓에 힘든 일도 많았지만 다행히 일을 하면서부터는 괄괄한 제 성격이 도움이 되기도 했어요. 저는 제 성격과 잘 어울리는 판매직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마트에서 시식 아르바이트도 하고 여기저기 행사장으로 판촉 행사도 나가보고 매장에서 화장품 판매도 했었어요. 말을 하는 건 자신 있었던 덕분에 매출도 좋았고 그런 덕에 일찍이 사회생활에 적응을 하기도 쉬웠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아르바이트만 할 수는 없었던 저는 안정적이고 오래 할 수 있을 만한 일을 가지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 같이 화장품 매장에서 일을 하던 언니가 제게 피부 미용 일을 권하며 저는 에스테틱 일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 언니 말로는 제가 어머니들 비위를 잘 맞추고 판매도 잘한다면서 전문 기술을 배워서 가게를 차리면 단골 손님도 많아지고 잘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때까지도 그런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 없었던 저는 그 언니의 추천으로 피부 미용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남의 가게에서 직원으로 일을 하느라 고생이 더 많았어요. 하루 종일 서서 일을 하다 보니 몸도 힘들었고 일을 하면서도 손님들과 대화를 해야 하니 기가 빨리기도 했었죠. 말주변 좀 좋다는 사람들도 손님들 대하기는 힘들어하는 업종이다 보니 저에게도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솔직하고 변죽 좋은 성격 때문인지 다행히 저는 점점 단골 손님들이 많아졌고 그 손님들 덕분에 용기를 얻었던 저는 가게 일을 배운 지 오래 지나지 않아 열심히 모은 돈으로 제 가게를 차릴 수 있게 되었어요.
그렇게 제 가게를 오픈하게 되자 감사하게도 일하던 가게에서 저를 찾아주셨던 단골 손님들이 많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 손님들이 입소문을 내어 다른 손님들도 끌어주셨고, 덕분에 저는 사업 개시부터 빠르게 기반을 다지며 큰 어려움 없이 자리를 잡아갈 수 있었어요. 처음에는 혼자서 손님을 받으며 시작했던 가게에서 점점 단골 손님들이 많아지면서 직원을 두고 가게를 확장해갔고, 그렇게 작은 1인 샵에서 시작했던 제 사업은 몇 년 사이 2호점, 3호점까지 늘어나며 저는 나름대로 성공한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걱정 없는 생활을 하다 보니 어릴 적부터 꿈꾸던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어졌습니다. 제 주위 사람들은 자유롭고 경제적인 걱정이 없는 제 삶을 부러워했지만 저는 그와 반대로 가족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삶을 원하고 있었어요. 어린 시절 세상의 모진 풍파를 저와 엄마 단둘이서만 의지한 채 살아오다 보니 힘든 일이든 기쁜 일이든 모든 감정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가족을 절실히 바래왔습니다. 저 스스로에게 자신 있고 능력이 있었기에 원하는 남자의 조건도 별것 없었어요. 딱 하나, 착하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좀 심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착하기만 하면 더 바랄 것이 없었어요. 굳이 하나 더 바라는 게 있다면 한 가족이 될 남편네 가족들도 착한 사람들이었으면 했죠. 하지만 나이를 먹을 만큼 먹은 제 또래들에게서 그런 때묻지 않은 사람을 찾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제 능력 또는 성격 때문에 먼저 다가오는 이성들은 많았지만 하나같이 착한 남자라고 하기에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다 고등학교 시절 친하게 지내던 동창에게 한 남자를 소개받게 되었죠. 공사에 필요한 공구를 직접 설계에서부터 생산까지 하던 작은 사업체를 이끄는 남자는 저와 비슷한 꿈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아들, 딸 하나씩 낳아 일주일에 한 번씩 가족들과 평생 모임을 가지며 사는 게 꿈이라고 말하곤 했죠. 그 꿈을 부끄럽게 말하는 남자를 보며 저는 무장해제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저런 꿈을 가진 사람이라면 분명 가정적이고 착한 남자가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저의 예상과 같이 그 남자는 무척이나 다정다감하고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불우한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남자였고, 저를 위해서 무려 4년 동안이나 단 한 번도 빠짐없이 집까지 직접 데려다준 남자였어요. 콩 한쪽이 있다면 자신이 하나 먹은 척하고 저에게 건네줄 거라 생각이 들 만큼 남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었죠. 그런 남자와 4년간 연애를 하면서 저 나름대로 확인에 확인을 거쳐 믿을 수 있는 남자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단순히 지금 저에게 반해서 하는 행동이 아니라 진심으로 사람 자체가 착한 사람이라는 걸 확인했던 거죠. 거기다 시댁 식구가 될 분들 모두도 남자친구만큼이나 믿을 수 있고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형편이 어려워 자신들 속마음에 있는 만큼 못해준다며 항상 저에게 미안해하던 시댁 가족들은 그 마음을 편지나 따뜻한 말 한마디로 전달해주는 분들이었죠. 저는 수백만 원짜리 선물보다 정성스러운 마음이 담긴 편지, 그리고 따뜻한 말 한마디가 더 좋았습니다. 그것들에 담긴 마음들은 물질적인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값어치가 있었으니까요. 그런 남자와 시댁 가족들 때문에 저는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행복을 이어가기 위해 남자와 결혼을 선택하게 되었죠. 그런데 제 주위 친구들은 제가 남자와 연애를 할 때와 달리 결혼을 선택하자 걱정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이유는 차이가 너무 나는 경제적인 형편 때문이었죠. 남편 될 사람이 사업을 이끌고 있다고는 하나 아직 업계에서 두각을 내지 못하고 있었고, 몇 년이 지났지만 제작한 제품을 설명하고 홍보하는 수준밖에 안 되었어요. 계속 적자만 내고 있던 회사였죠. 제 친구들은 제 남편 될 사람이 저와 비슷한 정도까진 아니더라도 자기 앞가림 정도는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애초에 친구들과 제가 원하는 남성상이 달라서 저를 이해 못한다고 생각했고,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제가 가정의 생계를 꾸리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친구들의 우려를 못 들은 척 넘기고 결혼을 진행했죠. 그렇게 시작하게 된 결혼 생활은
너무 좋았습니다. 엄마와 살 때는 혹시 제 걱정은 하지 않을까 싶어 밖에서 고생한 일을 단 한 번도 털어놓은 적 없었는데 결혼을 하고 나니 제 고민과 투정을 받아줄 수 있는 남편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힘이 되고 든든하더라고요. 남편은 자신도 일하느라 하루 종일 힘들었을 텐데 육체를 직접적으로 쓴 제가 더 힘들었을 거라며 퇴근을 하고 온 저에게 항상 마사지를 해주었습니다. 마사지를 받고 같이 TV를 보며 야식을 먹는 그 평범한 행복이 저에게는 꿈만 같았어요. 그런 행복을 주는 남편을 위해 저도 남편과 가족들에게 제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 선물이라는 핑계를 삼아 도움을 주게 되었죠. 특히 시댁에는 그 전부터 마음에 걸리던 집을 이사해드리게 되었어요. 시부모님께서 전에 살던 집이 한참 오르막길 중턱에 있는 1층 주택이었거든요. 지붕도 슬레이트로 된 집에 보온도 거의 안 되는 벽돌집이라 보일러를 바꿔도 항상 춥고 에어컨을 켜도 더운 집이었죠. 그래서 항상 그 집이 마음에 걸렸는데 결혼을 하고 나서 괜찮은 평수대의 아파트로 전세이긴 하지만 집을 옮겨드린 거죠. 그리고 항상 집에서 먼 사무실까지 출근을 하느라 고생을 하는 남편에게 서울에 있는 널찍하고 위치 좋은 사무실도 구해다 주었어요. 이왕이면 확실하게 사무실 월세까지 제가 대주려고 했는데 그것까지는 차마 도움을 받을 수 없다며 남편이 월세를 내겠다고 했습니다. 무엇을 바라고 한 행동은 아니었는데 시댁 가족들과 남편은 제가 해준 것에 대해 감사하다며 저를 더 애지중지 대해주었고 저는 그게 또 감사하여 가족들에게 더 잘하게 되었죠. 멀리서 보면 이렇게 행복한 가족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생각해주며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토록 바래왔던 가족의 모습이기 때문에 매일 반복되는 일상일지라도 이 모습들이 너무나도 소중했고 감사했어요. 그런데 가족들은 그 익숙함에 젖어 제가 하는 것들 모두를 당연하게 생각했고 나중에는 더 해주지 못하는 것에 불만을 섞인 말들을 하기 시작했죠. 그 시작은 제가 전세로 구해준 집에서부터 시작되었어요. 가게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시댁에서 화장실 누수가 생긴 것 같다며 저에게 연락이 왔고 제가 집주인분에게 그 일로 연락을 드리게 되었죠. 당연히 집주인분께서는 자신이 수리를 해야 하는 일이라며 말해주셨고 신뢰가 되지 않는다면 수리하는 날 집으로 오셔서 공사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싶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도 그게 맞는 것 같아 시댁 가족들에게 설명을 했고 수리를 의뢰한 업체에서 공사 견적을 보러 오는 날 저도 집주인분과 같이 시댁에 방문하게 되었죠. 처음에는 서로 불편한 일이 생기게 되었다며 서로를 신경 써주는 이야기로 화기애애했는데 갑자기 집주인분께서 집 이곳저곳을 확인하시면서 다니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좀 전과는 다른 목소리로 저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집 이사 오실 때 집 건드릴 일 있으면 저에게 말씀 좀 해달라고 하지 않았나요? 어떻게 2년밖에 안 지났는데 집이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어요. 타일 깨진 거며 못자국에 옵션으로 되어 있는 것들도 죄다 망가져 있던데 이러시면 계약 위반인 거 모르세요? 네? 그게 무슨... 혹시나 이런 일이 있을까봐 제가 이렇게 이사 오는 아침에 사진도 전부 다 찍어놨는데 시치미를 떼실 거예요? 여기요. 여기 영상들과 사진 좀 보세요. 제가 수리하고 바꿔야 하는 소모품이면 모르겠는데 이건 파손이잖아요. 제가 시어머님 되시는 분에게 그렇게 당부했는데 저희가 이 집 전세로 놓기 전에 전부 새로 리모델링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시면 어떡해요? 저도 시댁에 자주 왔다 갔다 하면서 눈치를 못 채고 있었는데 집주인분께서 내미시는 사진과 영상을 보니 좀 심하긴 하더라고요. 민망한 상황에 얼굴이 붉어져 제가 집주인분께 죄송하다 여러 번 사과를 하고 있는데 시부모님께서는 그게 뭐 잘못한 일이냐며 되려 성을 내셨습니다. 사람 사는 집이 모델하우스도 아니고 어떻게 그대로 하고 살아요? 못도 박을 수도 있고 필요하면 구멍도 좀 낼 수 있는 거지. 이 정도 아파트에 전세 주고 다른 곳에 살 정도면 살만한 사람인데 겨우 이런 거 하나 못 봐줍니까? 정말 너무하네.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모습에 집주인분께서는 오히려 기가 차다는 표정이었고, 저는 그런 집주인분에게 시부모님 대신에 기분을 풀어드리려 사과를 하게 되었죠. 안 그래도 전세 만기가 얼마 안 남은 상황이었는데 계속 시부모님이 일을 꼬이게 하시더라고요. 시부모님께 집을 해드린 제가 보기 좋다며 전세금도 안 올리신 착한 분들이었어요. 다른 집들은 벌써 몇 천만 원씩 오른 상황인데 말이죠. 그러다 보니 이번 일로 전세금이라도 오를까 싶어 제가 집주인분께 싹싹 빌다시피 했죠. 당연히 하손된 부분을 제가 변상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차 발생하지 않겠다라는 합의서를 적은 후 이 일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겨우 제가 그 일을 마무리했더니 시부모님께서 이상한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그러게, 네가 전셋집이 아니라 자가를 구해다 줬으면 이런 일도 없지 않냐. 사람이 단 하루를 살아도 마음 편히 살아야 한다고. 내 집에서 내 마음대로 편하게 살아야 하는데 이거 무슨 남의 집 산다고 눈치를 봐야 하니. 아휴, 여기서 한 2년 정도 살면 네가 집 하나 장만해주는 줄 알았는데 내가 더 기다려야 하는 거냐? 이곳에 이사를 온 첫날 제 덕에 이런 곳에도 살게 되었다며 눈물을 흘리시던 시부모님께서 겨우 2년도 안 되어서 태도가 싹 바뀌신 거예요. 저야 어이가 없었죠. 이게 그 유명한 물에 빠진 사람 구해주니 보따리 내놓으려 한다라는 그 어이없는 경우인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공사 당일 공사를 맡아 해주시는 인부분들에게 잘 좀 부탁한다는 의미로 음식들을 싸가지고 시댁에 찾아갔는데 이웃 주민들 여러 명이 시댁에 열린 현관문 앞에 서 있는 겁니다. 무슨 일인가 싶었는데 평소에 얼마나 밤낮없이 시끄럽게 한 건지 이웃 주민들이 항의를 하러 온 거였어요. 평소에는 주민들이 항의를 하러 와도 모르쇠로 문을 열어주지 않는데 공사 때문에 열린 문을 보고 주민들께서 찾아오신 거죠. 이 성난 주민들을 달래는 일도 결국 제가 해야 했습니다. 제 딴에는 시부모님 두 분이 생활하시기 편하시라고 구한 아파트였는데 공동주택의 개념을 아예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괜히 아파트를 구해다 줬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변한 사람은 시부모님뿐만이 아니었어요. 남편도 그 사이 꽤나 많이 변해 있었죠. 언제부터인가 남편은 제게 말도 없이 제 차를 끌고 다녔고 통장의 돈도 마음대로 가져다가 쓰고는 했죠. 부부 사이에 그게 그렇게 큰일은 아니었지만 요즘 같은 세상에 간단하게 휴대폰으로 메시지 한 번이면 되는 일을 가지고 말도 없이 쓰는 게 기분 나쁘더라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좀 아니다 싶었습니다. 이쯤에서 가족들에게 한마디 해야 되겠더라고요. 또 제 성격이 뱅뱅 돌려서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는 스타일이 아니다 보니 대놓고 아니다 싶은 행동을 직설적으로 말하게 되었죠. 우리 가족분들 지금 뭔가 단단히 착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제가 가족들에게 하는 것들 당연한 거 아닙니다. 저도 깨진 항아리 물 채워넣는 바보 아니에요. 근데 요즘 보면 가족들 전부 저한테 너무들 하시는 것 같아요. 시부모님께서는 제게 집을 해달라고 하시고 남편은 매번 사업자금 도움을 받으면서 점점 고맙다라는 그 쉬운 말 하나 해주지 않네요. 내가 이씨 집안을 위해서만 뛰는 경준말은 아니잖아요. 다들 너무 익숙해진 것 같은데 우리 서로가 서로에게 해주는 것에 감사해 하자고요. 네? 그나마 이것도 제 사랑하는 가족들이니까 단어 선택이나 말투를 조심스럽게 한 거였습니다. 그렇게라도 제가 말을 하니 가족들이 정신을 차리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또 너무 기죽어하는 거예요. 시부모님이나 남편이나 제 눈치를 엄청 보면서 사람 불편하게 하니 이게 또 다른 식으로 사람 돌게 하더라고요. 결국 가족들이 제 눈치를 보는 모습에 마음이 약해진 제가 다시 가족들 길을 세워주려고 쇼를 하게 되었죠. 저 역시도 그러한 상황 자체가 스트레스로 다가왔습니다. 다 큰 성인들을 데리고 마치 어린애들 가르치듯 혼내고 달래주고 또 혼내고 달래주고 하는 이 상황이요. 3호점까지 되는 가게들을 전부 신경 쓰는 일도 바빠 죽겠는데 나머지 가족들 일 하나하나 신경 쓰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거기다 말하고 돌아서면 또 같은 민폐와 사고를 치는 시댁 가족들 때문에 정말 마음 편한 날이 하루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남편이라도 제 힘든 상황을 이해해주고 말이라도 예쁘게 해주면 좋을 텐데 자기가 어설퍼서 잘 풀리지 않는 사업을 가지고 저한테 징징거리더라고요. 샵에서 늦게 온다더니 일찍 왔네? 요즘에 신경 쓰는 게 많아서 그런지 머리가 지끈거려서 직원들한테 마무리 맡기고 왔어. 그런데 당신도 거래처 때문에 늦게 온다고 하더니 벌써 와 있었네? 저녁은 챙겨 먹었어? 뭐 대충. 근데 나 이 일 이제 그만둘까봐. 왜 또 그런 말을 해? 내 얘기 좀 들어봐. 실은 오늘 거래처 사장님이랑 만나서 우리 물건 좀 더 받아달라 말하려고 만든 자리란 말이야. 그래서 내가 손수 괜찮은 일식집까지 예약해놓고 있었는데 갑자기 약속을 취소해버리잖아. 자기네 쪽에 물건 넘겨주는 큰 회사에서 만나자고 했다고. 아무리 본사 책임자가 만나자고 하더라도 나랑 선약을 한참 전에 먼저 했으면 거절을 해야지. 그쪽을 먼저만 하는 게 어디 있어. 내가 이런 대접까지 받으면서 사업을 해야 해? 내가 사업하는 사람이지 세일즈하는 사람은 아니잖아. 내가 생각했던 사업가라는 상상과 너무 달라. 명함만 대표라고 박아놨지 대접받는 건 하나도 없다고. 그 사람도 취소시키고 싶어서 약속을 취소했겠어? 만나는 사람이 본사 책임자라고 했지? 그러면 당신이 거래처 사장한테 잘 보이려고 한 것처럼 그 사장님도 당신과 똑같은 마음이었겠지. 그리고 사업가가 결국에는 세일즈맨과 다를 게 뭐가 있어. 내 물건이 뛰어나도 사람들이 그걸 모르면 써달라고 부탁하고 다니는 게 당연한 거지. 나중에 당신 업체가 유명해져도 다른 회사들과 경쟁하려면 또 똑같지 않겠어? 물론 그때야 당신이 부탁하는 게 아니고 밑에 직원이 부탁을 하겠지만 그런 생각으로 사업을 어떻게 하려고 해. 그러니까 나 이제 사업 그냥 안 하려고. 이게 하다 보니까 내 적성과 맞지 않다는 걸 이제 알았어. 뭐? 내가 지금 그만두라고 그 말을 했어? 그런 것도 다 참고 견뎌서 정신 차리고 열심히 하라는 소리 아니야. 그냥 나 당신 쇼터맨 같은 거 하면 안 돼? 아니면 나 이런 사업 말고 당신이 하는 것처럼 장사 같은 거 해볼까 하는데. 장사는 당신이 하는 사업보다 쉬울 것 같아? 당신이 하는 것보다 더 힘든 게 장사야. 그래도 당신은 양복 입은 사람들이랑 손익 계산해가면서 서류 보고 대화하지만 이쪽은 말도 안 통하는 사람들이랑 입씨름해야 하는 일이 빈번하다고. 장사하면 정말 별의별 사람들 만나는 거 내가 예로 몇 번 얘기해준 거 기억 안 나? 나도 알아. 근데 마음가짐이 다르잖아. 그래서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래, 한다고 치자. 그럼 그 장사는 무슨 돈으로 할 건데? 당신 지금 사무실 보증금도 아직 나한테 못 갚은 거 알지? 부부 사이에 내 돈, 네 돈 따지는 건 너무한 거 아니야? 만약에 장사하기로 하면 나도 사업 정리하면서 돈 마련해보긴 할 텐데 부족하면 당신이 좀 도움을 줘야지. 내가 어떤 식으로든 잘 돼야 당신한테 빌린 돈도 전부 갚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투자라고 생각하고 나 좀 도와줘. 어줍지 않은 말은 하지도 마라. 그냥 지금 당신 하던 사업 죽이 되던 밥이 되던 끝까지 해. 지금까지 고생하면서 해온 사업을 좀 힘들다고 갈아엎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조용히 하고 당신 하는 일로 잘 될 생각이나 해. 그러면 사업하는데 투자 좀 해주던가. 당신 말한 것처럼 사업으로 잘해볼 테니까 조금만 더 도와줘.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만하라니까? 내가 애를 키워? 뭘 맨날 도와달라고 해. 애들도 성인 되면 알아서들 자기 앞가림 정도는 해. 제발 나한테 도움받을 생각 좀 하지 말고 당신이 알아서 해결하란 말이야. 시댁이나 당신이나 나한테만 의지하는 거 너무하지 않아? 당신 앞으로 정신 차리고 사업해.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내가 빌려준 돈 다 내놓으려고 하는 수가 있어. 그 뒤로 1시간 정도 어린아이 혼을 내듯 남편에게 잔소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도 자기가 잘한 게 없으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제 말만 듣고 있었죠. 그렇게 한바탕 혼을 내고 난 뒤에는 며칠 동안 잠잠하더라고요. 아니, 잠잠한 걸 넘어서 풀이 잔뜩 죽었는지 집에 돌아와서도 말 한마디가 없었죠. 또 마음이 약해져서 남편을 다독일까 싶다가도 계속해서 이러다간 끝이 없을 것 같았습니다. 이번에야말로 남편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도록 본때를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저도 남편의 풀 죽은 모습을 알면서도 모른 척하며 무시했어요. 그랬더니 효과가 좀 있는 건지 주말에도 사무실을 나가서 일에 열중하는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남편에 대해 화가 나 있던 제 마음도 풀어지고 있을 때였습니다. 가게 일을 마치고 늦은 저녁이 되어서 집에 돌아왔는데 아직 남편이 퇴근을 안 했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열심히 일을 하고 있구나 싶었고 집으로 돌아올 남편에게 제가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려고 했죠. 그런데 남편에게 전화 한 통이 오는 겁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서 전화를 받았는데 남편이 울면서 전화를 하더라고요. 여보, 나 이제 망했어. 이제 다 끝났다고. 당신 울어? 그리고 뭐가 망했다는 거야? 당신 지금 어디야? 내가 거기로 갈게. 사무실이야? 내가 힘들다고 했잖아. 이번엔 진짜 투정 아니라고 했잖아. 내가 겨우 거래처 사장이랑 약속 깨줬다고 당신한테 투덜거린 것 같아? 회사 상황이 좋지 못하니까 그 별것 아닌 약속도 나한텐 엄청나게 중요해서 말한 거야. 솔직하게 말하면 당신이 너무 걱정할까봐 내 나름대로는 당신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면서 위로받으려고 꺼낸 말이었는데 이런 말이 이제 다 무슨 소용이겠어. 다 망해버렸는데. 여보, 지금까지 미안했어. 나 같은 놈 뒷바라지 하느라 많이 힘들었을 텐데. 그리고 우리 가족들 신경 많이 써줘서 고마웠고. 여보, 당신 지금 어디야? 당신 술 먹어서 감정이 격해져서 그래. 내일 되면 또 아무런 일 아니라니까. 그리고 내가 있잖아. 당신 힘들면 내가 도와주면 되지. 내가 당신 있는 곳으로 갈게. 다른 생각하지 말고 어디 있는지 말해. 아니야. 나는 생각에 정리 다 했어. 전화 끊을게. 남편의 전화가 끊긴 뒤로는 정말 정신이 없었습니다. 제 연락을 받지 않는 남편을 찾기 위해 남편 사무실로도 찾아가고 동시에 경찰과 소방서에도 전화를 하면서 제발 남편이 무사하기만을 바라고 있었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찾아간 남편 사무실 안쪽이 텅 비어있더라고요. 남편의 모습은 전무하고 사무실 집기들도 전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1층으로 내려가 건물을 관리하고 계신 분께 여쭤보니 남편 사무실이 며칠 전에 정리를 다 하고 나갔다 하더라고요. 사무실까지 정리한 줄 모르고 남편에게 냉랭하게 굴었던 그 시간이 후회스러웠습니다. 이제 남편을 어디 가서 찾아야 하나 싶더라고요. 그때 남편에게서 문자 한 통이 날라왔습니다. 여보, 이제 세상에 미련 없어. 그 문자 내용을 보게 되자 그나마 조금은 가지고 있던 희망마저 무너지더라고요. 저는 그 문자 내용을 들고 경찰서에 찾아가 다시 한번 남편을 찾아달라 부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경찰 쪽에서도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남편의 문자 발신 전화국의 위치를 파악하여 수색을 해봤지만 숲속에 떨어져 있는 핸드폰만 발견했을 뿐 결국 남편을 찾지 못했어요. 경찰 측에서는 실종된 남편의 생활 반응이 확인되면 곧장 저에게 알려주겠다고 했지만 경찰 소식만 기다리며 앉아있을 순 없었습니다. 제 손으로 남편을 사지로 모른 것 같았던 저는 가게 일을 제쳐놓고 남편을 찾는 데 시간을 할애했어요. 남편의 주위 지인들에게 평소 자주 가던 곳과 추억이 깃든 곳들을 묻고 찾아다니며 모든 시간을 쏟아부었습니다. 마음 같아선
제 모든 걸 바꿔서라도 남편을 찾고 싶었죠. 하지만 남편의 흔적은 그 어디에도 있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점점 흐를수록 남편을 찾을 수 있을 거란 희망은 줄어들었습니다. 인정하기 싫었지만 남편이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시댁에서도 이미 남편이 죽었을 거라고 생각했고 저를 남편 죽인 년으로 생각하며 저를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네 손으로 남편 죽이니까 이제 좀 속이 시원하냐? 네가 뭘 그렇게 잘났다고 남편 키를 죽이고 혼수를 둬. 그렇게 잘났으면 네 남편 마음이나 좀 미리 읽지. 왜 그건 몰라서 우리 아들 구천을 떠돌게 하냔 말이다. 이년아, 우리 아들 살려내라. 우리 아들 살려내라고. 이 남편 잡아먹은 년아. 저 스스로도 제 잘못을 알았기에 제 탓을 하는 시부모님께 어떠한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저 죄인처럼 머리를 숙이고 잘못했다는 말만 되뇌고 있었죠. 그 시간 동안 저는 남편을 사지로 몰아넣은 죄인으로 매일을 살았습니다. 그쯤 되니 남편이 살아있을 거란 생각은 할 수도 없었고 뒤늦게라도 남편의 시신만 수습했으면 싶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시신을 찾았다는 경찰의 연락을 기다리며 슬픔에 빠진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죠. 밖을 나가면 사람들의 평범한 행동과 시선들 모두가 저를 탓하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밖으로 나가지도 못한 채 집안에서만 지내게 되었죠. 조용한 집안에 있으면 저를 원망하는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미칠 것 같았고, 그래서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 TV를 24시간 내내 틀어놓고 생활했어요. 생활이라고 해도 그저 하염없이 남편 사진을 보며 울고 잘못을 구하는 행동만 했지만요. 그날도 멍하니 소파에 앉아 앞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바뀐 뉴스 속보로 인해서 제 눈의 시선이 TV 속으로 향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뉴스 속보 속에 남편인 듯한 남자가 나오는 겁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분명 TV 속 남자는 제 남편이 맞았어요. 너무 놀랐던 저는 소파에서 뛰어내려가 TV 가까이 가게 되었죠. 하지만 이미 화면은 넘어간 이유였습니다. 다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찾다 해당 뉴스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기를 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죠. 곧바로 들어가 보았지만 당일 영상이 올라오는데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요. 그 기다리는 시간이 마치 몇 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긴 시간을 기다린 저는 마침내 영상을 확인할 수 있었고 남편으로 추정되는 남자가 나오는 장면을 멈춰놓고 확인을 하게 되었죠. 분명 남편이었습니다. 닮은 사람도 아니고 얼굴과 목에 있는 점까지 정확히 일치하는 남편이었어요. 그런데 그 상황이 너무 어이가 없어서 실소가 터지더라고요. 그때 제 감정을 말로 하자면 뭐야, 겨우 이직거리 하려고 죽은 척을 한 거야? 였습니다. 그 이유는 영상 속 남편 곁에 다정하게 있는 여자 때문이었어요. 그 여자, 제가 본 적이 있는 여자였거든요. 며칠 전에 남편 실종 관련으로 통화까지 한 그 여자는 남편 회사의 직원이었습니다. 분명 며칠 전까지만 해도 남편의 행방을 알지 못한다며 제게 위로를 건네던 여자인데 영상 속에는 제 남편과 아주 다정하게 여름 휴가를 보내는 모습이더라고요. 그 모습에 실소가 터져나왔고 나중에는 미친 여자처럼 빈집에서 혼자 깔깔거리며 웃었습니다. 한참을 웃고 있다 갑자기 화가 확 솟구쳐 올랐어요. 지금까지 저딴 놈 때문에 내 소중한 시간과 감정을 소비했다고 하니 당장 잡아 때려 죽이고 싶더라고요. 얼마나 화가 나던지 깜깜한 밤인데도 불구하고 곧장 두 년놈이 있는 곳을 향해 출발을 하게 되었죠. 그렇게 새벽이 되어서 두 사람이 찍혔던 해수욕장에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태풍이 근접했는지 제 마음처럼 바다가 요동을 치고 있더라고요. 우선은 근처에 숙소를 잡고 다음 날부터 두 사람을 찾기로 했죠. 참을 수 없는 분노로
밤을 꼬박 새운 저는 오후가 되어 태풍이 그 지역을 지나가고 난 뒤 남편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한 식당에서 다정하게 붙어 앉아있는 두 사람을 발견하게 되었죠. 뭐가 그렇게 즐거운지 다정하게 웃고 즐기던 두 사람은 식당 문 앞에 있는 저를 보곤 마치 못 볼 것이라도 본 것처럼 화들짝 놀랐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게 밖에서 손가락만 까딱거렸어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주지 않게 밖으로 나오라는 거였죠. 어찌해야 할지 모르던 남편은 꼴에 자기도 남자라고 옆에 있던 년을 안심시킨 뒤 혼자 밖으로 나오더라고요. 그 모습에 더 열받았던 저는 남편이 저에게 말을 꺼내자마자 머리통을 후려갈겼습니다. 여보, 그러니까 내가 다 설명을... 이 미친놈 봐라. 네가 나한테 잘못했습니다 빼고 할 말이 있어? 여보? 야, 내가 왜 네 여보인데. 너 내가 지금까지 남편이라고 봐줬더니 날 아주 물로 보는구나. 내가 너 같은 놈이 이혼해달라고 하면 죽고 못 살아서 안 해줄 것 같았어? 이렇게 더럽고 치사한 방법 말고 그냥 이혼해달라고 했으면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나도 내 시간, 감정 쓸데없이 낭비 안 했을 거고. 너 내가 당하고만 못 사는 건 알고 있지? 그러니까 잔말 말고 내가 낭비한 것들만큼 맞자. 알았지?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다고. 이러다가 당신 경찰에 잡혀가. 남편은 이미 극도로 흥분되어 있는 저를 말려보려고 했지만 아무 소용 없었습니다. 남편을 찾아낸 후로 다른 것들은 신경도 쓰지 않고 있었거든요. 저는 손에 잡힌 셔터봉을 가지고 남편을 사정없이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뒤늦게 남편을 구해보겠다고 식당 안에 있던 여자도 밖으로 나왔지만 자기 맞을매만 버는 일이었죠. 고맙게도 제 이야기를 들었는지 식당 주인분을 비롯해 주변에 몰려든 사람들 모두 저를 말리지도 않고 지켜만 봐주었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봉으로 두 사람을 후려치던 저를 식당 주인분께서 겨우 말리시며 소동이 일단락 되었죠. 아유, 아줌마, 이제 됐어요. 그만해요. 이러다 아줌마만 손해봐. 이제 법적으로 해결하면 돼. 그러니 그만해요. 야, 너희 년놈들 모두 오늘 나한테 맞은 거 그대로 경찰에 일러 바쳐라. 그래야 나도 중간에 마음 고쳐먹지 않고 너희 년놈들 손톱만한 잘못도 다 묻지. 내가 너희 두 사람에게 앞으로 지옥을 선물해줄게. 두고 봐. 특수폭행이 되었든 폭행이 되었든 간에 아무 상관없었습니다. 내가 감옥에 가는 일이 있어도 제 화가 풀릴 때까지 두 사람을 괴롭히겠다고 다짐을 했거든요. 그렇게 저는 또 남편이 도망이라도 가서 숨을까봐 그 자리에서 경찰에게 제 손으로 전화를 했습니다. 제가 조사받을 것을 감수하고 말이죠. 그런데 처벌을 원하는 여자와 달리 남편은 자기 안위가 걱정되었는지 식당 밖에서 있었던 일을 말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여자가 말을 꺼내려고 하니까 입을 막고 있었죠. 그렇다고 봐줄 죄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을 찾고 나서 저는 바로 이혼 소송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는 제가 남편에게 돈을 빌려줄 때마다 작성했던 차용증을 내밀게 되었죠. 요즘에는 교도소 가는 것보다 돈으로 혼인하는 게 가장 무섭다고 하던데 그 말이 딱 맞나 봅니다. 남편은 제발 조금만 봐달라면서 별짓을 다 하더라고요. 웃기는 소리였죠. 지금 와서 별날 일을 다 피면서 빌 거면 애초에 잘못할 짓을 하지 말았어야 했어요. 그래서 조금도 봐주지 않고 지금까지 돈을 받아내고 있죠. 처음에는 돈을 안 갚겠다고 버텼는데 제가 채무로 인한 강제집행을 걸어버리면서 남편이 경제활동을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게 된 거죠. 그제서야 자기가 성실하게 빚을 갚겠다고 했고 지금도 남편의 통장에 돈이 들어올 때마다 족족 그 돈들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명의로 계약한 전셋집에서 살고 있던 시댁가족들은
남편에게 이혼 소송을 하게 된 날 바로 내쫓아버렸어요. 그것도 지금까지 가족이라는 이유로 말하지 못했던 속내까지 속 시원하게 다 말하면서 말이죠. 선영아, 아무리 영호가 잘못을 했다고 하지만 우리 가족으로 함께 지낸 정도였는데 이렇게 준비도 없이 내쫓으면 어떡하니? 정이요? 제가 이 집 사람들 때문에 고생한 걸 정이라고 표현하세요? 결혼 초 빼면 저에게 고마워하지도 않고 저에게 맡겨놓은 것처럼 저를 이용해놓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이 집만 해도 내가 여기 사람들 때문에 얼마나 난처했었는지 몰라요? 멀쩡한 집 망가뜨려놔서 내가 주인 집사람에게 용서 구하고 이웃들에게 대신 사과하고 다닌 건 뭔데요? 그리고 최근에 제가 이 집에 뭐 하나라도 갖다 주면서 좋은 말 들은 적이 있어요? 맨날 그놈의 불평불만. 그렇게 내가 해주는 게 불만이면 당신들이 능력 있어서 알아서들 잘하던가. 거지처럼 사는 사람들 사람처럼 살게 해줬더니 양반되게 해달라고 더 난리야, 씨. 나 당신들처럼 염치도 없고 능력도 없는 사람들 너무 싫어. 당신들 때문에 괜한 편견 생길 것 같아서 더 싫다고. 그래서 너는 상대하고 싶지도 않아. 나도 더러워지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나가라고. 내가 돈 주고 빌린 전셋집이니까 당장 나가라고! 이렇게 시댁 가족들과도 깨끗하게 털어내버렸습니다. 정말 징글징글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과 헤어진 것에 후회 하나 남지 않더라고요. 물론 그 전의 시간들은 너무 아까웠지만 말이죠. 되돌릴 수 없는 그 시간들만큼은 너무도 후회되어서 그런지 저 스스로를 다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몇 번이고 확인을 거쳐도 그러한 사람들인지 모를 수 있었지만 혹시 불우한 어린 시절에 생긴 행복한 가정에 대한 열망 때문에 이런 일을 겪게 된 건 아닌가 생각하게 되었죠. 앞으로 결혼을 할지 안 할지 모르는 일이었기에 다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했던 저는 더 이상 행복한 가정에 대한 열망을 하지 않기로 했죠. 그런 상상과 열망보다는 지금 제 곁에 있는 엄마와 행복하게 지내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엄마와 무엇이든 같이 하며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죠. 이번 추석 명절 또한 저는 엄마와 미리 계획한 여행을 떠나기로 했어요. 남들과는 조금 다른 방식의 행복한 제 삶이 아직까지 만족스럽기만 하네요. 그럼 어떠한 방식이든 이번 추석 명절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 다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고, 저는 이만 글을 마치도록 할게요.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